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기초이론과정 마지막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인데 중개실무에서도 출제되니까 기초이론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그리고 대법원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말하는데요. 네 가지 테마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 조문 제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일단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특정한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 기준에 따르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 대장상의, 즉 공부상의 용도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그 가족이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심지어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임차 목적물이었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도 무허가 주택도 주거용 건물에 속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법의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차 관계 속에서 임차 목적물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이겠어요?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관계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런 성격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단 주거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의 주체인 사람 중에서 자연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체가 되지 법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국민이라는 표현이 주임법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법의 의도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입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외국인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원칙은 임차인이 개인,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임차인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도 지방공사도 법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 직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주임법 4조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만일
2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약정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인은 그 2년 미만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규정도 함께 두게 된다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후일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거지만 상임법에 먼저 들어오고 후에 주임법 개정으로 들어온 부분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갱신 요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법정갱신은 주택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그냥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당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법에 먼저 들어오고 주임법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 계약의 갱신 요구인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러한 갱신 요구는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주택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했을 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상임법은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임법은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어도 그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또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 또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을 때, 또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임법엔 없는데 주임법에만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즉 부모나 자녀를 포함해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실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후일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세부적 규정들도 함께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임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는 1회에 한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 경우, 이걸 이제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의 특례 규정을 상임법도 주임법도 두고 있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면 방을 빼주지 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임차인이 등기가 없이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이걸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동일한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임차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확정승계받게 되는 부담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대항력이 등기가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조건만 확보하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항요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확보하면 요건을 확보한 다음 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11월 14일 0시부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단 등기 없이 발생한 이러한 대항력은 요건을 확보한 이길 0시에 발생한다고 했죠. 그 발생한 대항력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대항력도 함께 유지가 되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걸 받게 되면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들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그저 대항력만 확보 유지하고 있어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심지어 당해 국세, 지방세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변제 앞에 최자를 붙여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각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 국토를 구분하여서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각기 달리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집가 상승에 따라 주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계속하여 조금씩 증액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는 민법상 부동산 임대차도 등기가 가능하나 민법에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려면 당연히 등기의 속성상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제도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얻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해 오고 있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종전의 대항력과 종전의 우선 변제권이 소급하여 그대로 인정되어 가고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는 더 이상 대항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이제 방을 빼도 주소를 옮겨 전출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2002년 하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입법이 되었는데, 주임법을 표준 모델로 만들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 등을 부여하게 된다면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면적 적용 대상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일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혹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임차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인인 교회, 상가교회 있잖아요. 아니면 사찰 혹은 종친의 사무실, 무슨 동문의 사무실 같은 것은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중에서도 상임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외에 월세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면 그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원 이하, 부산광역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가 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면적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주임법을 표준 모델로 만들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임법은 최단기간 보장 규정을 2년을 두고 있죠. 근데 상임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최단기간 1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임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이 1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임법과 묵시적 갱신에서는 거의 대동송일한데, 단 주택 임대인이 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었죠. 그런데 상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는 그냥 1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의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임법과 상임법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인데, 주임법상 갱신 요구와는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역시 상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임법이 주임법과 비슷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주택임차인은
2기의 차임연체만 있어도 임대인이 갱신요구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상임법은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었을 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3기의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입법했지만 주임법에는 없는 개념인데 상임법에 들어온 것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죠.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죠. 이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로 인해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가 입게 되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겁니다.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임법도 등기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였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을 필요하지 않아도 신청하면 요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도 주임법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지역에 따라 구간별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해 주는데,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만 확보 유지하고 있다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게 된다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내용과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문제를 보셨고요. 이제 경공매에 관한 부분인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는 이 구자는 오자입니다. 강제경매라고 하는 경매와 임의경매라고 하는 경매, 두 가지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법원 부동산 경매인데,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 절차를 일컬어서 임의경매, 그리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매를 강제경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경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집행법원이 기일 입찰이나 기간 입찰이나 호가 경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정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법원 경매와 달리 압류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 수탁부동산 공매라고 하는 공매 제도도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공매의 종류 정도도 뭐 거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법원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낙찰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법원 경매 절차의 그 나열을 살펴보면 먼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집행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결정해서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했어야 해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나면 법원은 매각 준비를 합니다. 경매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거죠. 감정인을 통해서 경매 물건을 감정케 하고 감정 가격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각과 매각 결정기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매각은 집행법원의 선택에 따라 기간 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기일 입찰로 할 수도 있고 호가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기일 입찰의 방법으로 법원 경매는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을 실시를 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자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유찰이 되어서 새매각 절차로 돌아가면 최저 매각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겠죠. 이른바 저감률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통상은 20%, 경우에 따라 30%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각을 실시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매수 신고한 자가 있겠죠. 이른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면 법원은 그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만일 매수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 법원은 그자에게 매각대금 납부 기간을 정해줘요. 그러면 납부기한 내에 언제든 잔대금을 완납하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어도 매수잔금 완납하는 순간 이자는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말소되는 권리들은 배당으로 흡수가 되어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말소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이나 경우에 따라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경매 절차는 종결되게 될 거죠. 자, 이런 경매 절차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단순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만 하고자 한다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런 법원 경매 대리행위,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14조 3항의 조건이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테마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만들었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절차와 내용을 표준 모델로 베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하면서 이동점을 분석하게 되는데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 신청은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 규칙상 등록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불과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그자도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10조 1항에서 1호부터 12호까지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 규칙도 등록에 결격사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은 원칙적으로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민사집행법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그랬는데 이 자는 경매와 관련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민사집행법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하였다 해도 잔여 기간 동안은 결격이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법인이 받았을 때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이었던 자는 그대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또 결격에 해당하는 임사원이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이다. 이건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에도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죠. 그대로 베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상 결격 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이런 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이유는 그런 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 등록 신청은 아예 들어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 내지 12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연 전제 하에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그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경매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 신청은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봤었던 것처럼 그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실무 교육을 이수했어야 된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경매 실무 교육을 앞서 받게 된 중기업 실무교육과는 별도로 이수하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을 설정했어야 된다는 건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보증은 등록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등록의 요건이 아니었죠.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업무보증 설정하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규칙상 업무보증은 등록의 요건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미 업무보증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방법과 금액은 같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 설정을 하되 분사무소 추가수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공인중개사법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게 된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통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는 따블이네요.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인데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결론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 경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거,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 거,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공유자나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그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위민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위민으로부터 위임받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이런 경매 대리행위를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중개 완성시라 하더라도 방문 신고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경매대리는 그것도 안 됩니다.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을 보고 베껴 만들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대법원 규칙에만 있는 제도가 사건카드라고 하는 것의 작성 보존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건카드를 작성해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대법원 규칙이 두고 있고요. 대법원 규칙에는 인장 등록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16조에 근거하여 중개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인장이 있죠. 그 인장을 가지고 대법원 규칙상 사건카드나 대법원 규칙상 경매 물건 확인 설명서 등의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듯이 대법원 규칙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온 거죠. 단 중개업을 영위할 때는 취득 의뢰인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경매 대리를 할 때는 위임인에게 그렇게 확인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여러 가지 신고 의무가 있었죠. 대법원 규칙에도 신고 의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9가지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죠. 대법원 규칙에도 별도로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표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은 자귀 의무를 규정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써야 할 의무를 규정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 규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휘장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 취소, 그러니까 경매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중개사무소 내외부에 그 표시 등을, 경매대리인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대법원 규칙상의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사무소의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듯이 경매대리 행위를 대가로 위민에게 경매보수를 받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지불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 중개보수 받는다고 그랬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매보수는 위민과 지불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에 경매보수를 위민에게 받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규칙에도 경매보수 외에 실비, 소요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정의 기초이론들을 14강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약도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프레임으로 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 40강으로 확장된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론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